네, 안녕하세요. 예, 민법 6월 월말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처음 이제 모의고사 보셨죠? 그래서 뭐 잘 보신 분들도 있었고 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첫 모의고사 점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앞으로 올려나가면 되고. 그래서 이제 첫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40문제를 끝까지 풀어내는, 요게 이제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도 좀 느껴보시고, 그죠? 그런 의미가 좀 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 앞으로 이제 민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에 중점을 두고 뭐 공부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인 문제와 지문을 정확하고 빨리 풀어내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 제한된 시간 내에 40문제를 이제 전부 다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기본 실력을 이제 잘 갖춰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막 뭐 이제 궁금한 거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는 그런 방법보다는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책에 있고 이제 기출문제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점수 획득에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 드리는데, 이게 40문제가 이제 뭐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답률, 우리 통계표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정답률이 낮은 지문 위주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는 뭐 많이 맞추실 거예요. 이제 2번 문제 보시면 정답률이 26%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죠? 많이 틀렸다. 그죠? 왜 틀렸는지 알겠어요. 제가 1번에다가 이제 함정을 좀 팠는데,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조건에 의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랬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답니다. 본다. 그죠? 그래서 틀렸다. 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나머지는 뭐 다 아실 텐데 1번 때문에 이제 헷갈려서 많이 이제 틀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이제 3번 보시면, 3번도 이제 정답률 37%밖에 안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번 지문이 정답 지문인데 1번 지문이 좀 생소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원이 2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사단법인의 성립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러는데, 이제 맞죠. 그죠? 왜냐하면 이 사단법인의 해산이 77조에 보면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된 경우가 해산사유예요. 그죠? 그래서 사원이 이제 1인이라도 남으면 이게 해산사유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1번 사원이 2인 이상이 된다는 거는 성립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맞습니다. 맞는 지문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요거 이제 1번 지문에 이렇게 이제 좀 까다롭게 맞는 지문으로 이렇게 한 그 취지가 사실은 1번 지문보다 나머지 지문이 틀렸다는 걸 좀 아셨으면 이제 1번 지문을 더 답으로 골라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죠?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문 보시면 사실 이제 뭐 답이 다 쉽습니다. 그죠?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4번 요거 이제 여러분들 또 4번에 또 함정 빠지시면 안 되죠. 4번 너무나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법인의 정관에서 이사 대표권 제한을 관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권 제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법인의 대표권 제한에서 이제 등기가 안 돼 있으면 선악 불문하고 대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대표권 제한 대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나머지 지문이 이제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이제 1번 지문은 좀 맞는 지문으로 골라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으로 출제를 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장 가면 출제자들이 그런 의도로 출제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5개 지문을 다 알아야만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이제 12번 가시죠. 그래서 12번, 나머지는 뭐 정답률 좋고, 12번이 이제 40%밖에 안 된다. 역시 이제 소멸시효 문제 여러분들 어려 하시죠. 그래서 이제 12번 40%밖에 안 나왔는데, 1번, 2번은 쉬운 얘기였고, 이제 3번 지문 매우 중요하죠. 그죠? 3번 지문 최신 판례갖고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3번 지문 후순위 담보권자인데,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하면 담보권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배당이익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는 함정을 좀 팠죠.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니까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운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틀렸죠. 그죠? 우리 판례는 이렇게 배당이익이, 그러니까 순위가 상승하고 배당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게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직접적 이익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담보권자는 이제 직접 수익자,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직접 수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최신 판례다. 그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여기다 이제 4번이 맞는 지문인데, 자, 사실은 이제 4번 지문이 좀 쉬워서 이제 여러분들 정답 많이 맞추지 않을까, 이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게 출제를 했던 지문인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제 많이 잘 몰랐나 봐요. 그래서 지문 정답 이제 정답률 40%밖에 안 나왔는데,
자, 제가 응소는 항상 이제 물상보증인 조심하시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소도 재판상 청구에 준해서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는 게 일반적인 판례인데, 다만, 예, 재무자가 제기한 소에 응소하면 이렇게 이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되겠지만,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에서 응소해서 권리 주장해 봐야, 그죠? 물상보증인은 책임 없이 책임만 지는 자이기 때문에, 요때는 이제 응소행위가 이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질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이 맞고 4번 질문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45번도 이제, 13번도 이제 45%밖에 안 났네요. 그죠? 요건 조금 의외였다. 그죠? 요거는 이제 잘 맞출 수 있을 줄 아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13번은 이제 4번 지문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정답 지문 먼저 보시면, 선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도 그 이후에 최종 등기 명의자가 등기 부채식자 항변을 제출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면, 그 전에 여러분 이게 잘 아시는 판례인데 표현이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전에 등기 명의자들은 최종 등기 명의자의 시효 취득 사실을 원용해서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제가 맨날 물권법에 그려드리는 이거잖아요. 그죠? 이건데 위조해서 이제 등기했다, 원인 무효다. 근데 이제 병에게 팔고 이제 정에게 또 팔았는데, 정이 이제 비로소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의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하기 전이라면 갑이 을을 상대로도 말소 청구할 수 있었고 병을 상대로도 말소 청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의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그러면 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이제 갑은 소유권 상실이잖아요. 그럼 이제 갑은 소유권 상실했기 때문에 물권적 촉권에 권원이 없대. 권원이 없는 자의 청구다. 그죠? 그럼 권원 없는 자는 더 이상 말소 청구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이제 을과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지문이 표현됐으면 여러분들도 잘 아셨을 것 같은데, 지문이 을병을 기준으로 표현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완성한 전 이제 등기 명의인들 을과 병이, 그죠? 병의 등기부 취득시효를 이유로 갑이 소유권을 상실했음을 이유로 갑의 말소 청구에 항변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표현만 다르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이 맞다. 그죠? 그래서 그 전에 등기 명의자들은 최종 등기 명의자의 시효 취득 사실을 원용해서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소 청구 안 당한다. 그죠? 되셨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맞고 이제 정답이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이 조금 이제 좀 어색해서 이제 많이들 틀리신 것 같다. 자, 그 다음 이제 17번 가십니다. 17번도 43%다. 17번도 이제 43%밖에 안 나왔는데, 17번 문제 보시면 이제 이것도 이제 5번 지문이 정답이었는데, 이제 5번 지문 보시면, 일단 5번 지문 보시면,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을의 취득시효 사례인데, 그죠? 그림은 뭐 취득시효 사례니까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봐야 되나? 이제 갑은 을의 이면을 이제 20년간 이제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기 전면에서 취득시효 완성됐다. 그죠?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는 이제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취득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요건 이제 문제 둘째 줄.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요건 중요한 표현이죠. 그죠? 즉,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은 임의하를 병에게 처분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줬다. 그죠? 그러면 완성 후에 소유자 변동이니까 3원칙이 돼갖고 갑은 병에게 이제 취득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자, 요럴 때 이제 갑일병 병명에게 옳지 않은 것 찾는데, 1번은 갑이 자신 명의로 등기 알고 있지 않는 사이에 먼저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돼 버리면 병에 대해서는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다. 맞죠? 그죠? 3원칙이다. 그죠? 맞다. 그다음 2번. 요때 이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제 불능이 됐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갑이 을에게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거냐, 세 가지 가능성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 불법행위 손배청, 그 다음에 이제 대상청권, 그 다음에 이제 참호불이행, 세 가지를 이제 물어보는데, 여기서도 이제 차근차근 물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보시면, 갑은 을에게 대상청권 행사해서 을이 취득한 이익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맞죠. 그죠? 이 대상청권은, 아시다시피 취득시효에서는, 갑이 을에게 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장한 적이 있으면 대상 조건이 인정됩니다. 그죠? 지금 문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특기를 요구한 적이 있다, 행사한 적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례에서는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대상 조건 행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특기 청구 요구했으니까 을은 알았죠. 그죠? 갑이 취득시효 완성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에게 팔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특기를 요구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도 되고 이제 대상 청구권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병이 이제 을에게 이제 적극권이었다. 그러면 배임행위 적극하다 하면 이제 병의 등기가 원인모의 등기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4번도 맞다. 근데 이제 5번이 중요했죠.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특기 의무는 을의 규칙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되었으므로 좀 불능됐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냐 문제가 되는데 우리 판례가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주의하시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은 을에게 이행 불능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이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판례가 갑과 을 사이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부정해요. 그죠? 물론 이 판례는 좀 잘못된 판례라는 비판들이 많습니다. 그죠? 왜냐면 법률 규정에 취득시효에 의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 특기 청구도 채권인데. 그죠? 그럼 이거 채권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채무불이행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요게 학설의 비판이지만 판례는 어쨌든 갑을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아예 부정한다.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리고 5번이 정답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많이 강조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정답률이 이제 많이 안 좋아서 조금 좀 의외였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잘 기억을 해 두시도록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20번 가십니다. 20번도 정답률이 39%밖에 안 됩니다. 그죠? 이것도 좀 의외였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 지문인데 4번 보시면 이거 쉬웠는데 갑과 을이 일필지의 대지를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중 갑이 자기 몫으로 점유하던 특정 부분의 건물 신축했다가 자기 힘으로 등기했으나 나중에 강제경매로 대지에 을이 강제경매로 대지에 관한 갑의 지분을 모두 취득했다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하고 있다가 그 토지 소유권과 이제 그 건물 소유권이 분리돼 갖고 법정지상권 성립이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경우는 4번 자기 몫으로 점유하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법정지상권 취득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번이 맞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관지나 법지 성립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문제를 풀다가 그 20번에서 법정지상권이라고 그랬으니까 4번은 강제경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요 문제에서 굳이 관지 법지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 문제 그 출제 취지는 이제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안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문제 풀 때는 항상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융통성 있게 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객관식 문제는 정답을 항상 상대적으로 골라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인정되는 경우가 오로지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게 관지지 법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거는 좀 이제 좀 별로 안 좋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정답을 골라낼 때는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답을 골라내야 된다. 되셨죠? 그죠? 그 다음 이제 21번 보시면 전세권에 관한 옳지 않은 거 찾아라. 이것도 이제 정답률이 36%밖에 안 나와서 이제 설명드리는데 2번이 정답이었는데 이제 2번 보시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전세권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지문인데 이걸 정답 지문으로 많이 못 골라내셨다. 그죠? 그 얘기는 뭐다? 여러분들이 조문에 약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세권 설명드리면서 전세권이 이제 물권자니까 자기가 고쳤어야 되지 그 설정자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물권자로서 뭔가 이제 고장나고 그러면 자기가 고쳤어야지 그 설정자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필요비상한 조건은 없고 유익비상한 조건만 있다. 이거 분명히 이제 그 수업 시간에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한 조문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번을 많이 못 골랐다.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21번은 제가 여러분들이 뭘 정답으로 많이 골랐나 봤더니 4번을 정답으로 많이 골랐어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 계약에 다른 약정이면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조문이고, 제가 이거는 전세권의 양도성에 또, 전세권 양도성에 관해서 이제 지사권 양도성과 비교해서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임차권하고도 비교하고, 그죠? 그래서, 임차권 양도나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임대인, 즉 설정자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제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 줄 수 있다 그랬는데, 그죠? 전세권의 경우는 설정자 동의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4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자는 얼마든지 전전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맞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조문에 얼마나 취약한지, 그죠?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조문을 좀 잘 봐야 되겠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시고. 우리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왜 틀렸는지,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뭘 보완해야 되는지 이걸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이제 7월 8월 되고 이제 모의고사 보면 볼수록 점수가 올라간다. 그러지 않으면 점수가 이제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이제 25번 가시죠. 25번도 이제 39%밖에 안 나왔는데, 일단 정답 지문이 4번인데 4번 지문,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 부담하게 된다. 이것도 이제 몇 번 설명드린 중요한 판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도 뭐다? 이행 기한에 없는 채무다. 그죠? 이행 기한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해서 청구를 받았는데 받은 때로부터 또 이제 이행을 안 하면 새로운 이행 지체가 되고 따라서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또 발생한다. 그죠? 많이 설명드렸죠. 그죠? 그리고 여기 기한 없는 채무니까 언제부터 지체에 빠진다?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 부담하겠다. 이제 많이 설명드린 내용 4번 맞는 지문이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이걸 정답 지문을 많이 못 골랐다. 그죠?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골랐나 보니까 또 3번 지문들 많이 고르셨네. 3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도 기한이 정한이 없는 채무죠. 거기까지는 맞지만 우리 불법행위 채무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그 판례가 불법행위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그냥 불법행위와 동시에 지체책임 지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무자는 피해자의 청구를 받을 때부터 지체책임 진다? 이거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건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지만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그러면 틀린다. 그죠? 불법행위 성립과 동시에 지체책임 진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외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리셨다. 그죠? 자, 넘어가시고 이제 28번 가십니다. 28번도 정답률 48%. 자, 28번은 이제 보증 책임 문제인데, 그러니까 뭐 사례가 나왔으니까 이제 간단히 당사자만 그려보면. 갑의 의뢰에 대한 금전 채무에 대해서 이제 병이 보증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이제 3번 지문이 정답 지문인데, 갑의 의뢰에 대한 채무액이 600만 원이고, 병이 갑의 부탁을 받아 을과 보증 계약 체결한 경우에 갑이 그 후에 취득한 의뢰에 대한 400만 원의 반대 채권을 가져.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보증에서는 434조에 따라서 대신 상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을과 보증 계약 체결한 경우에 그 취득한 의뢰 400만 원에 대한 금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의뢰 채무와 상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434조 문제는 아니네. 있었는데 병이 갑에게 통지함이 없이 을에게 600만 원을 변제했다. 이거 통지 의무 위반 문제죠. 그죠? 600만 원 전액 변제. 자, 사전 통지 의무를 위반했는데 아시다시피 통지 의무 위반의 효과는 뭐다? 구상권 제한이다. 그래서 병이 야, 내가 을에게 600만 원 전액 변제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구상해라 이러고 구상권 행사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왜? 사전 통지 의무 위반했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제한돼서 이 경우에는
병이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은 400 부분. 200은 분명히 이제 또 대신 변제해 준 게 맞으니까 200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 채권이 있었던 400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그죠? 자, 대신에 잘 아시다시피 반대 채권, 이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상계였던 경우에는 400 반대 채권이 보증인 병에게 이전된다까지. 그래서 이제 병은 갑에게 400만 원을 현금으로, 뭐 돈으로 받을 수는 없겠지만, 갑의 을에 대한 400만 원 채권을 이전받아가지고, 을에게 나중에 400만 원을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은 갑에게 200 구상하고, 400은 을에게 이제 이 반대 채권 이전받아서 을에게 청구해서 받아내고,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반대 채권 400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이 갑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안 되고, 이 반대 채권 400만 원은 병에게 이전된다. 이게 이제 3번 지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갑은 병으로부터 구상 청구를 받아도 400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갑에게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 400만 원의 채권은 병에게 이전된다? 맞다. 그죠? 3번이 맞는 질문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맞췄어야 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렸다. 그죠? 28번 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뭘 골랐나 볼때 4번을 많이 골랐다. 그죠? 근데 4번은 제가 이제 사전구상권의 범위 이제 설명드리면서 사전구상권은 그때까지 부담할 것이 확정된 채무 전에까지만 이제 사전구상권 범위에 포함되고, 뒤에 면책비용에 대한 법정이자나 원본에 대한 장래도에 대한 이행기까지 이자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틀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바로 29번도 이제 정답률 31%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갑이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 채권 양도 문제죠. 그죠? 이런 거 찾아라 그랬는데, 자, 3번 지문의 정답 지문이었어요. 매매대금 채권에 관해서 정의 보증채, 이것도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그죠? 정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보증 채무는 부종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채무가 이전이 되면 보증 채무도 함께 따라서 이전이 됩니다. 이때 채권 양도는 이제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갑이 주채무자한테만 대항 요건을 갖추면, 그러니까 이제 병이죠. 그러니까 병이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만 갖추면 보증인에 대한 대항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보증 채무까지 당연히 이전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채무자에게만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고, 보증인에게는 대항 요건 갖출 필요가 없다. 이게 3번이죠. 그죠? 그래서 정의 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을이 갑에게 양도에 승낙을 하면 정은 병에 대해서 보증 채무 부담하게 된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을이 승낙해서 을만 대항 요건 갖춰도 보증인은 따로 별도로 대항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 채무도 당연히 병에게 함께 이전이 된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이 맞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잘 아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억이 잘 안 나셨나 보다. 그죠? 그래서 29번은 2번을 또 정답으로 많이 고르셨네요. 그죠? 2번을 맞는 지문으로 골랐다는 얘기인데, 2번 지문 보시면, 병이 을에 대해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적 통지를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면 병은 을에게 채무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자, 우리 채권 양도는 통지는 이제 어느 쪽에서 들어가야 돼? 채권 양도 통지는 갑이 통지해야지, 병이 통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거 사례 문제여서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이 쟁점을.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을 많이 찍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거 사례로 나오면 엄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확정일자 있는 통지까지 다 했으니까, 대항 요건 갖췄으니까, 당연히 채무이행 청구할 수 있다, 맞다, 이러고 넘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누가 통지를 했는지 잘 봐야죠. 그죠? 2번. 그죠? 병이 통지했다. 그죠? 병이. 그죠? 채권 양도 통지 병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채권 양도될 때는 갑이 통지해야지 병이 통지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거 깜빡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맞은 줄 알았는데 나와보면 틀려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느끼셔야 되는 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하지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런 걸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틀린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반드시 이렇게 연습을 좀 잘 하셔야, 그래야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서 30번. 이 뒷부분 여러분들이 뒷부분의 정답률이 매우 채권, 총론, 채권, 강론, 특히 채권, 강론이 정답률이 매우 낮은데 아무래도 이제 본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중국 강의 지금 이제 물권법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채권법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그죠? 자, 그래서 30번도 이제 여러분들 정답률 46%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거 이제 강의 시간에 의사의,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있는 거, 반해서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정리해서 이제 암기를 시켜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억번이 제3자 변제였고 니은번이 면책적 채무인수였다. 그래서 제3자 변제와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자 의사 반해서 못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디귿번이 보증이고 리을번이 병존적 인수인데 보증과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생각이 나셨으면 아마 좀 풀 수 있었을 것이다. 그죠? 네. 그리고 요게 사례로 나와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제3자 변제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이렇게 이제 생각이 안 났다.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사례를 보고서 이제 쟁점을 좀 잡아내는 요게 이제 제3자 변제에 해당한다. 요게 이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이런 걸 좀 이제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기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률이 또 낮았다. 그죠? 자, 넘어가시고 이제 32번 보시면 32번도 이제 40%밖에 문제 정답률 안 나왔는데 3번 지문이 정답이죠. 자, 상계에서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진 게 분할된 채권에 관해서 양도에 대한 반대 채권으로 상계하고 있는 채무자는 양도를 비롯한 각 분할 채권자 중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지정해서 상계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이거죠. 이것도 이제 상계할 때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 그죠? 1억 5천만 원. 이게 이제 5천만 원 반대 채권 갖고 있는데 갑이 병에게 요 1억 채권 중에 이제 5천만 원만 일부 양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갑은 1억 채권 중에 5천만 양도했으니까 갑은 여전히 을에 대해서 5천만 원 채권 갖고 있고 또 이제 병도 이제 을에게 5천만 원 채권 양도받았으니까 이렇게 5천만 원 채권 갖고 있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을이 반대 채권 5천만 원을 양도 통지 전부터 채권 양도 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고 이때 을이 과연 양도인에게만 상계해야 되냐?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통지 전부터 이미 있었던 사유이기 때문에 양도인에 대응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을은 5천만 원을 갖고 상계할 수 있는데 갑을 상대로 하거나 병을 상대로 하거나 누구를 상대로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계가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병이 너 원래 채권자였던 원래 채권자였던 갑을 상대로 상계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1대1이 비율이니까 1대1로 나눠서 각 2,500만 원씩 상계하라는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을은 자기 마음대로 누구를 상대로도 상계할 수 있다. 이게 동그라미 3번이고 맞다.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상대방으로 지정해서 상계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보니까 32번에 또 1번 질문을 또 무지하게 또 맞는 질문을 했는데, 그죠? 이거 암기 좀 하세요. 1번. 고의 불법행위로는 손해배상채권, 자동채권은 상계 허용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질문을 여러분들 많이 고르셨는데,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게 금지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암기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항변권 부착된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게 금지되는 것이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계 금지, 즉, 고의 불법행위나 지급금지 명령이나 그러니까 지급금지, 그러니까 압류금지 채권이나, 그죠? 압류금지 채권이나 이제 지급금지 명령을 받은 채권이나 이런 법률상 상계금지 규정들은 전부 다 수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게 금지되는 거예요, 그죠?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는 것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틀리신 분들은 또 이제 조문을 좀 잘 암기를 안 하신 거다, 그죠? 그래서 암기를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넘어서 이제 33번 보시면 동시관계 옳지 않은 거 찾아라. 2번. 자, 이것도 암기하셔야 되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된 경우에 이게 담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받는 의무가 선의 의무고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발수 의무와 동시관계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리고 요 2번이 이제 정답입니다. 그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또 뭘 많이 찍었나 보니까 이제 5번을 많이 찍었다. 그죠?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거는 여러분, 요 손해배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죠? 그래서 해제된 경우에 서로 간의 원상회복 의무는 당연히 동시관계 있고요. 그 551조에 따라서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동시관계 있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이라도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번.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의무까지도 함께 동시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그죠? 요거 기본소에 있을 거예요. 그죠? 잘 챙겨두시고.
그 다음 34번도 이제 35%밖에 안 나왔는데 1번이 정답이었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 소유권 이전받은 매수인의 매도인의 계약 해제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해서 해제에 관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원상여부로서 반환해야 되는 목적물의 가액은 처분 당시 대가 또는 시가상당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도 뭐 이제 판례를 뭐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해제도 이제 원물 반환이 원칙인데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면 이제 가액 반환해야 되고 그 가액 반환은 처분 당시의 대가 또는 시가상당이다. 그죠? 이것도 이제 기본서에 있는 판례였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억이 안 났나 봅니다. 그죠? 그럼 34번은 또 이제 뭘 많이 찍었나 보니까 2번을 또 많이 찍으셨네? 2번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사자가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서 원상효로 회복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로 해서 반환을 금지하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조문에 익숙하니까 해제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가 산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다 맞는 질문 2번으로 맞는 질문 생각한 거야. 그죠? 예. 근데 틀렸죠. 왜? 합의해제잖아. 그죠? 합의해제는 548조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적용 안 됩니다. 그죠? 합의해제는 548조 적용 안 되기 때문에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의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 알고 계셔야지. 그죠? 딱 지문 읽었을 때 바로바로 생각이 나지.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면 알죠. 그죠? 여러분 아마 틀린 문제 정리하셨을 때 해설만 보셔도 이제 금방 떠올랐을 거야.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일 거다. 합의해제의 경우는 548조 적용 안 돼서 받은 날로부터 이자 가산 의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일 거다. 그죠? 근데 이 지문 풀 때는 생각이 안 나다가 정답지나 해설이나 뭐 이제 제 그 설명 이걸 듣고 나서야 생각이 난다. 그죠? 그게 뭐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알긴 아는데 자기 것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되겠다. 그죠? 자, 넘어가시고 이제 36번 보시면 이거 뭐 임대차 문제인데 갑과 을은 갑의 을소의 엑스토지를 임대차 보증금 2억 뭐 차임 1,000만 원 뭐 임대차 기간 5년 임차하면서 갑은 창고를 철거하고 Y 건물 신축해서 식당 영업을 하되 임대차가 종료한 때는 Y 건물 철거해서 낮은 지상도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 조건이 있는데 미리 그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나중에 지상 건물 철거하고 원상 회복해서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여러분 이제 지상물 매수 조건 포기 약정이죠. 그죠? 여러분 이런 약정 강행복귀 위반 편면적 강행복귀 위반 무효죠. 그죠? 이런 건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5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창고를 철거하고 와의 건물 신축한 다음에 운영해 왔는데 영업이 잘 안 돼서 이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제 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되죠. 그죠? 이제 요거는 이제 사례 문제니까 하나씩 보시죠. 1번 임대차 교육 종료 후 Y 건물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입니다. 유효하다 틀렸죠. 그죠? 편면적 강의 유정 위반으로 무효라 그랬죠. 그죠? 이제 2번 갑이 월차임을 연체한 이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관해서 을에게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틀렸다. 그죠? 요 2번이 조금 이제 함정이었습니다. 그죠? 왜 함정이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상물 매수 청구는 차임 연체 등으로 이제 임대차가 종료되면 지상물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없고 기간 만료로 종료되면 이제 지상물 매수 조건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36번의 맨 마지막 줄에 그 영업이 안 돼서 뭐 22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못했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22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결국 이 임대차가 종료된 게 차임 연체로 인해서 그 임대차가 해지되었냐? 그죠? 근데 이제 이번 지문은 차임 연체 사실은 있지만 첫째 줄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연체 사실은 있지만 결국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로 인해서 종료된 게 아니라 결국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가 맞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이 함정이었다. 그죠? 그럼 이제 3번 보시면 갑이 차임 연체 없이 기간이 만료한 다음에 을에 대해서 건물 매수 청구를 행사한다면 대금과 임차보증금 정산금액을 지급받기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맞다.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하면 이게 결국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제 동시관계는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시관계 있지만 이 기간 동안 갑이 Y 건물을 사용한 경우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자, 동시행항변권에 의해서 이제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이 동시행항변권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사용이익 반환 의무는 있다. 그죠? 이게 이제 3번이라 3번이 맞는 질문이다. 그래서 2번이 틀리고 3번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번의 함정 때문에 차임 연체의 요 함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린 것 같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정답률 보니까 오히려 1번들을 2번이 아니라 오히려 1번들을 많이 찍으셨네요. 1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편면적 강행 규정 위반으로 이제 지상물, 이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그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죠? 그래서 포기 못 한다, 그죠? 그다음 이제 4번도 이제 뭐 보통 거니까 보시면 위 3의 경우에 의뢰 건물의 대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매수청권 행사 당시 시가상당액이 맞죠, 그죠? 이때 이 뭐 갑이 창고를 철거하고 Y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게 이제 그 대금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했을 때 매매 대금은 매수청권 행사 당시 시가상당액이 맞다,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그다음에 5번 연체 차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발생 즉시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공제된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임대차 종료하고 목적물 반환할 때 당연 공제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발생 즉시 공제된다 그러면 틀린다.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셨을 거예요. 자, 넘어서 이제 38번인데 위임 계약, 이제 요것도 이제 정답률 48%밖에 안 나왔는데, 자, 이것도 제가 이제 5번 질문에다가 조문 함정을 좀 파놨는데 여러분들이 많이들 빠지셨네, 그죠? 그래서 38번에 5번 먼저 보시면 위임인이 사망하면, 여러분 위임인 사망은 위임 종료 사유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위임 사망하면 위임 종료돼요, 그죠? 조문입니다, 조문. 제가 이제 함정을 좀 팠죠. 그래서 수임인은 특단의 사정은 뭐 위임인은 상속인을 위해서 이행해야 되니까 위임이 종료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함정을 팠는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이걸 틀린 질문으로 못 골라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문 암기가 좀 잘 안 돼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위임인 사망은 이제 위임 종료 사유다.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38번 뭘 많이 골랐나 보니까 이제 3번을 많이 골랐네요. 3번. 수임인이 위임 사무처에 가서 필요비 지출할 때는 지출한 날 이후에 이자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조문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해서 필요비 상한 조건 행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조문으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사무관리 문제인데 이것도 정답률 20%밖에 안 나왔다, 그죠? 너무들 많이 틀리셨다, 그죠? 그래서 사무관리 이제 그 조문 잘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문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었죠. 일단 4번 보시면 갑이 관리를 개시한 때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죠? 조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관리하면 관리자는 이제 본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 줘야 됩니다. 나 관리 시작했다 이러고 통지해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4번이 조문이고 4번이 맞다. 여러분들이 뭘 틀린 질문으로 많이 골랐냐 했더니 3번을 많이 골랐네. 3번 보시면 갑이 구조행위를 하다가 경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자, 위임에서도 이제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무과실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사무관리의 경우에도 그 관리자가 본인에게 무과실 손해보상 청구권이 있는데 요건이 뭐라 그랬어요?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만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3번 질문은 구조행위를 하다가 자기가 경과실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때는 688조 사망하고 740조 요건 못 갖춥니다, 그죠? 그래서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립니다, 그죠? 이것도 조문 문제다, 그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수임인이나 관리자가 자기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때만 이제 위임인이나 본인에게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조문 정리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잘 모르는 거를 이제 잘 알게 하는,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를 뭐 지금 이제 이 강평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복습까지 꼼꼼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뭐 좀 그런데,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다고 이제 그냥 던져버리면 이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답 정리도 오답 체크하시고 왜 틀렸는지까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까지 이제 해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해 보셔야, 그래야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 것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 보시면 이제 요것도 46%밖에 이제 정답률 안 나왔는데 불법행위죠. 이제 4번 질문 정답 질문 보시면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서 재산권 침해된 경우에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 한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이제 조문 함정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럴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재산적 손해로 회복될 수 있는 정신적 손해, 이거 특별 손해잖아요. 그러면 특별 손해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4번 질문은 알았을 경우에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죠?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죠? 이것도 이제 조문 함정 문제였다, 그죠?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틀렸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발견을 잘 못한 것 같다, 그죠?
그럼 이제 요것도 이제 뭘 많이 찍었나 봤더니 2번 지문을 많이 골랐네요. 그죠? 2번 지문. 화재가 공작물 자체 설치 보존상의 화재에서 직접 발생한 경우에 이 간접 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 점유자가 손해 발생에 필요한 주의를 했다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작물 책임지게 된다. 맞다. 그죠? 이건 뭐예요? 우리 소유자는 2차 책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작물 책임의 경우는 직접 점유자인 뭐 예컨대 임대인이 예컨대 직접 점유자인 예컨대 임차인이 1차로 이제 책임을 지지만 1차 책임자는 중간 책임을 지고 2차로 이제 간접 점유자인 소유자가 책임진다고 그랬고, 그죠? 그래서 이제 1차 책임자인 직접 점유자가 자기의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했다하지 아니한 걸 입증하면 그러면 이제 1차 책임자는 책임을 면하고 그때 비로소 이제 2차 책임자인 소유자가 책임진다 그러면 2번 맞는 질문 맞잖아요.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또 틀린 지문으로 많이들 찍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번 그 6월 말 모의고사는 너무 막 어려운 판례 같은 거는 좀 출제를 배제하고 조문 좀 이제 많이 출제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조문에 많이 약하다. 그죠? 이런 것들이 좀 입증이 된 그런 이제 그 모의고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공부할 때도 항상 조문 먼저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 기본 판례와 응용 판례를 쌓아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조문과 기본 판례를 대충 이해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이제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런 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6월 모의고사 검경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지,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다음 모의고사 또 잘 보시고, 다음 모의고사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편 듣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